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 틈으로 누군가 철사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용의자로 특정된 40대 남성은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쌍둥이형을 금융감독원 채용시험에 대리응시하도록 한 한국은행 직원이 형사고발됐습니다. 같은 날 채용시험이 있자 형을 시켜 대리로 시험을 보게 한 겁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보복범죄가 우려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뾰로롱. 네, 오늘도 드릴 말씀 많아서요. 빨리 시작할게요.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이 굶어 죽은 3살짜리 여자아이의 친모가 DNA를 따져봤더니 외할머니였던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친모 성모 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석방됐습니다. 이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자, 숨진 아이 또 현재까지 소재를 알 수 없는 성모 씨의 진짜 외손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사건으로 귀결이 돼버렸습니다. 예,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은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너무 더워서 왕짜증 났는데 사반 보면서 기분 전환합니다 하신 배미영님, 사반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에 왜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많아진 거죠 하신 시카고의 변기수님, 그런 사람들만 저희가 소개해드려서 그래 보이는 것뿐입니다. 자, 샐러드 가게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옆자리 아저씨 10분간 찝찝거려요. 이어폰 꽂고 사반 다시 보기 하면서 겨우 버텼어요. 이쑤시개 좀 갖고 다녀 하신 부산의 신지윤님, 어제 오후 광명 한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교복 입고 적나라한 애정 행각 벌인 이 치읓 고등학교 남녀 학생 둘, 부모들 정신 좀 차리라고 제보합니다 하신 박란희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서은영님, 고꼬미님, 조미정님, 고정숙님, 장기소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수원역 가해자 형량 줄었답니다. 자, 어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 그 가해자 최근 마약 밀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이었는데 오늘 2심 선고가 있을 것이다. 어제 제가 방송 말미에 예고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제목처럼 형량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네, 줄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지난 2021년에 이 필로폰 9kg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또 투약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에 이 황모 씨가 이 수원역 상해치자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입니다. 오늘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각각 징역 2년과 9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앞서 수원역 폭행살인 사건의 피해자 지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의 재판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검사가 징역 30년 구형했는데 이 판사가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고요. 2심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니 구형이 15년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주장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자, 2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 주목도가 확 올라가니까 검찰도 부랴부랴 구형을 30년으로 확 늘리고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더니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이게 좀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가 납득하기 어렵냐면 일단 왜 12년에서 12년으로 확 줄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국내에 밀반입했다는 혐의를 아예 무죄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법원 판단은 저는 판결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 자체를 저 납득할 수 없다고 한 건 아니고요. 검찰이 선고 하루 앞두고 15년 구형했다 갑자기 30년 구형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피해자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양형 인자를 좀 보강해서 다시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법률 형사재판 절차에서 선고
판사가 판결문을 전날 쓰진 않잖아요. 미리 다 사실을 결정을 해놓고 그냥 그 선고날 발표하는 건데 전날 30년으로 구형을 양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좀 검찰이 너무 그냥 여론의 눈치만 봐서 그냥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여론이 이렇게 막판에 부글부글 하지 않았더라도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먹튀 할 것 같더라니 점점점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또 먹튀입니다. 만나보시죠. 삼겹살집 내부입니다. 남성 두 명 주목해 주세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더니 자, 모자 쓴 남성 지금 먼저 밖으로 씩 나갑니다. 그러자 남은 한 명 주변을 쓱 한번 이렇게 탐색을 하더니 역시 밖으로 씩 나가는데요. 자, 이후에 저렇게 담배를 피는 척 하더니 친구를 발견을 하고 오토바이에 딱 지금 달려갑니다. 자, 저놈들 먹튀다 하고 따라 나온 사장님 붙잡으려고 달려가지만 그대로 오토바이 타고 주랭랑을 쳐버리네요. 자, 박 변호사님 이건 네. 정말 작정하고 먹튀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딱 보이죠. 식사 이제 시켜놓고 먹고 도망가기 전에 오토바이를 아주 한적한 곳에 대놓습니다. 한 명이 먼저 오토바이 가서 탑승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뒤늦게 나와서 뛰어가면서 오토바이 탑승하는 모양새인데 더 또 주목할 부분이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장님이 그걸 보고 따라갔지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아니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결국 8만 원 대패 삼겹살 먹고 먹튀한 그런 상황인데 뭐 저 부분은 절도가 될 수 있고요.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한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CCTV 얼굴들은 다 잡혀 있어요. 만약에 저 정도 수법이라 그러면 뭐 술김에 했다기보다는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경찰이 와서 지문 채취가 검거는 반드시 됩니다. 예. 뭐 먹을 때 좋죠. 대패상에서 먹을 좋죠. 검거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전 정말 지금까지 봤던 먹튀 중에 가장 참 파렴치하다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어가죠.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통 벗은 채 한 여성에게 저렇게 행패 부리면서 쫓아오는 저 괴한. 자, 여성이 도망가도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퍽퍽 폭행을 합니다. 자, 말려도 이어지는 난동과 난동. 자, 그러더니 그 어디론가 도주합니다. 자, 일단 경찰이 출동했어요. 시민 제보와 관제센터 공조로 저놈 저기 있다 하면서 쫓아가고 있죠.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경찰에게도 난동을 피워보지만 지가 별 수 있습니까? 잡혀야죠. 자, 저런 인간 말이죠. 정말 경찰 여럿이 동시에 테이저건 쏴가지고 피카츄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게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이 남성이 출근길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건데요. 이 옆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말렸지만 이 남성은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내 이 남성이 다른 곳으로 달아났는데 시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시민의 제보 그리고 관제센터와의 공조로 달아난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요, 경찰이 전후 사정을 들여보려고 하는데도 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난동을 계속 이어갔고요. 결국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다. 자, 저 지금 몸에 막 문신한 거 보세요. 저희가 이제 블러를 치긴 했는데, 자, 또 다른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침부터 왜 저랬답니까, 도대체? 글쎄 이제 출근길에 아침에 우통을 벗고 그 여성에 대해서 폭행을 하면서 공격을 했다. 근데 사실 따져보니까 저 피해자하고는 전혀 면식이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이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저런 행동을 하니까 요즘 많이 그 얘기가 되는 그 마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마약 검사를 해봤는데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아닌 그 밤에 홍두깨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런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그래도 이 옆에 있는 시민들이 말려주고 또 신고도 해줬고요. 또 관제센터하고 공조를 해서 저 남성을 갖다가 검거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피해 여성이 감사의 그 인사를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대담한 차량 터리범입니다. 자, 지하 주차장을 서성이는 남성의 수상한 행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하 주차장 어슬렁 거립니다. 자, 갑자기 손에서 불이 번쩍하더니 차에 다가가서 플래시로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차량 터리범입니다. 자, 별 소득 없었는지 이번엔 불박차로 오더니 잠시 후에 뒷좌석을 아이고 쾅쾅쾅쾅
바로 뒷좌석 창문을 저렇게 박살을 내고 차량을 털어간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차량 털이는 주로 사이드미러 안 잡힌 차를 대상으로 했는데 와, 이 차는 아예 그냥 대놓고 저렇게 유리창을 깨고 털었어요.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보통의 경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으면 차문을 잠그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차 안에 뭐가 있나 혹시 하고 들여다보는 식의 차량 털범이 대부분 방송했던 건데 맞습니다. 전함성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이 잠기고 안 잠그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 뭐가 있는지부터 살폈던 겁니다. 저렇게 플래시로 비춰보면서. 그래서 저 안에 명품 가방이 있으니까 이거 좀 돈이 되겠다 싶었든지 그냥 뭐 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유리창을 박살을 내버린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안에 보시는 것처럼 차 시트도 찢기고 뭐 차 문도 완전히 망가졌고 보면 플래시도 있고 장갑도 끼고 있죠. 어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가방 안에 다른 기존품은 없어서 가방을 가져가진 않았는데 수리비만 120만 원 가량이 나온 걸로 봐서 이미 큰 피해를 피해자는 입은 거죠. 자, 그런데 이 피해자분이 저 영상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딱 올렸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나도 저놈한테 당했다 하는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그 15일 날 그 천안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차주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은- 보시는 영상이 다른 지역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천안은 15일 그리고 이제 전주는 17일. 그래서 이 그 전국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주에서 피해를 당한 이 차주가 또 CCTV를 보니까 이 전주하고 천안에서 발생한 이 차량 피해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발생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인상착의가 아까랑 비슷하지 않나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경찰에서 이 여죄를 갖다가 추궁하는 그 과정에서 밝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인상착의는 어차피 마스크를 써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이드미러가 열려 있는 차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예. 이제 범행이 됐는데 지금 그저 그냥 깨는 것은 저기 미국 같은 데서 그렇죠. 마구 깨는 그런 수법이 어떻게 보면 저런 거는 좀 이렇게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5, 17일 날 이틀밖에 그 차이가 없고 그 지역도 전주, 천안 이렇게 좀 가까운 것을 봤을 때는 동일인의 그 범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차량 버리고 전력 질주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시내 순찰 중인데요. 자, 그런데 저 앞에 차 좀 보세요. 차선을 오락가락하면서 서행하는데 앞에 차도 없는데 저렇게 천천히 가네? 뭔가 수상하죠? 자, 순찰차가 옆에 붙어서 확인을 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속도를 부르릉 하면서 도망갑니다. 자, 추격하는 경찰. 아하, 계속 쫓아가는데요. 이번에는 성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들어갔어요. 자, 지금 성당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갑자기 차를 버리고 냅다 너 걸음만 안 살려라 하고 저렇게 튀어갑니다. 자,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전력 질주.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경찰 과연 잡았을까요? 그렇습니다. 10초 만에 잡았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범인 무려 트리플 크라운이었다면서요. 자, 일단은 저 도망가는 이유는 몇 가지 없습니다. 음주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무면허입니다. 무면허인데 지금 크라운이면 3개, 트리플 크라운 3개인데 3개. 하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구나. 무면허에 음주에 불법 체류니까 아마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도망간 건데 지난 4월 30일 날 제주의 어떤 도로에서 경찰이 순찰하다 보니까 저기 이상하게 행동을 해서 이상하잖아요. 가니까 유턴해서 도망간 거고요. 도망간 곳이 성당이에요. 성당에서 차 버리고 갔지만 10초 안에 검거가 됐습니다. 결국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근데 이제 음주 측정은 이제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고요. 결국은 불법 체류 등등으로 강제 추방이 중국으로 강제 추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여자 김종국이랑 사람,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운동 중독인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이 남편의 사연입니다. 이 아내의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밑에서 팔굽혀펴기 50회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닭가슴살이랑 프로틴 음료를 먹고 출근을 합니다. 퇴근 후에 역시나 닭가슴살을 먹고 이제 집안 곳곳에 덤벨이라든지 스피닝 자전거 같은 게 있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가뜩이나 집도 좁은데 운동기구로 꽉 차 있고 냉장고에는
닭가슴살만 한가득이라고 합니다. 남편 식사도 이 때문에 거의 매번 닭가슴살을 이용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아내가 주말 아침부터 이 TV로 스피닝 음악 틀어놓고 스피닝 자전거 위에서 춤추고 달리는 것까지 최근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남편이 주말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부부간 대화라도 좀 나누고 이러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했더니 이 아내는 나는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고 싶다. 몸 관리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나 요즘 닭한테 막 쫓기는 악몽 꾼다? 닭고기 좀 그만 먹여, 물려! 그리고 나 진짜 물어보자. 여자가 김종국처럼 근육 키워서 뭐 하려고? 남자는 미스터 코리아라도 있지? 자기 뭐 하려고? 이거 중독이야, 동그라미. 좋습니다. 야, 이거 딱 오늘 구도 좋아요.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지효리 오빠, 나 머슬 퀸 나갈 거야. 저리 나와. 100만 22, 100만 23, X. 좋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과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뭐 머스킨 뭐 이제 여기서 얘기한 얘기고 머스킨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운동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이 운동에 이제 빠져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적당히 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선을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거의 무시하고 혼자 닭고기 계속 먹고 뭐 이상한 뭐 비타민 단백질 같은 거 먹고 남편한테 강요하는 그런 부분 남편이 견디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남편이 좋아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남편 지금 올린 거 봤을 때는 안 좋아하니까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예.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진짜. 난 삼겹살 먹고 싶은데. 삼겹살 먹어야죠. 예. 닭고기를 왜 닭고기도 좋지만 예. 가슴살은 싫어요. 예. 교수님. 예. 일단 저런 의지를 가진 저 여성 그 자체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실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회 하고 다 좋은데 이 문제는 뭐냐 혼자 사시면 저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일단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습성이라든가 어떤 습관 이런 것을 상대를 배려해서 약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뭐 결혼을 갖다가 뭐 했는데 그 상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삼겹살 한번 먹고 싶은데 안 돼. 닭가슴살 먹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상대 같은 경우는 저게 너무 괴로우면 앞으로 살면서 이 결혼의 어떤 그 재미라든가 그런 것을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X 했는데 아니 그럼 남편도 같이 운동하라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남편이 바라는 정도의 중간 단계를 찾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정도 그럼? 상황이라면 그냥 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특히 운동하시는 여성분들 되게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응원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다치지 않도록 운동 중독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관절이 나가도 계속해서 중독돼서 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정도 되지 않도록 좀 조절을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대신 본인이 살 길은 알아서 좀 적당히 찾으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밖에 나가서 먹고 아니면 아내가 사실 저거 운동하시는 분들요. 본인들도 닭고기 먹는 거 쉽지 않지만 꾹꾹 참으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 옆에서 너무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그냥 나 그럼 조금 밖에 나가서 뭐 먹고 올게 이런 정도의 허락을 받고 응원해 주세요. 계속. 자, 이 기자. 그런데 식구를 가족이라는 게 같이 밥을 먹어야 이게 식구고 가족인데 본인 생각 어때요? 뭐 그렇기는 한데요. 이 남편이 뭐 닭가슴살밖에 요리를 안 먹는다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잘 보니까 이 아내도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맞벌인데 남편분은 알아서 챙겨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운동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에 X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좀 팽팽했습니다. 진짜? 셀리슬로님은 저도 저 아내분 반의 반만이라도 본받아야겠네요 하셨고요. 소선우님도 취미로 운동 같이 하면 되죠 뭐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성숙님은 덤벨이랑 살아라 하셨고요. JHJ님은 김치찌개 곱창 전골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남편은 이런 의견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부산의 최혜원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 부군께서 집에 혼자 있다가 봉변을 당하셨다고요.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베란다에서 뭘 키우냐 묻더란 겁니다. 남편 왈, 아내가 무슨 화초 같은 걸 키워요 했다죠. 자, 경찰 바로 베란다 급습. 바로 대마 재배를 의심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바로 저거. 대마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경찰도 이게 뭔가 예사롭지 않은 모습에 물었다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아내 말로는 뭐 다육인가 뭔가라고 하던데요. 예, 하면서 왕. 저런 거 보셨습니까? 사육이 많네요. 예. 네. 아무튼 저희 부부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셨다네요. 끌어넘치지 않게 조절입니다. 알아서 넘치지 않게,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였습니다. 알아서 타지 않게.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인덕션. 쿠쿠 셰프 스틱 인덕션. Beauty is found every day in everyone. In research of beauty and every day. Nisha.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 틈으로 누군가 철사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용의자로 특정된 40대 남성은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오늘 가장 정말 핫한 기사입니다, 지금. 네, 이게 지난 16일 오후 4시에 이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20대 여성이 이 사건 당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면서 이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공개된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현관문 틈 사이로 저렇게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진 기다란 철사가 불쑥 들어오고요. 손잡이에 걸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올가미가 빠지니까 다시 걸기 위해서 이 철사를 이리저리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보통 그 비밀번호 띠띠띠 누르는 소리만 들려도 정말 소름 끼치는데, 아니 눈앞에서 저런 광경을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성은 쉬는 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쉬는 날이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벨소리가 울리긴 했대요. 하지만 뭐 택배가 왔거나 아니면 정말로 자기한테 볼 일 있으면 따로 뭐 연락이 오고 누가 뭐 벨을 눌리지 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가겠거니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뭐 철컥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서 문 쪽으로 가봤더니 지금 저렇게 철사가 스멀스멀 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혼자 사는 여성분의 집이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진짜 저 와중에 또 촬영을 하시는 그 용기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계속 잠시 동안에 어떤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직접 피해자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누구세요라고 처음에 물어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동산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오셨어야죠. 얘기를 했더니 배를 눌렀잖아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고, 그래도 연락을 하고 오셨어야죠 라고 했더니 그냥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이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이것만 몇 차례 반복하다가 잡고 있는 게 이제 팽팽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놓고 도망을 갔어요.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은 도망을 갔죠. 요즘 부동산에서 철사를 문 따고 들어옵니까? 글쎄 새로운 방법이네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배를 왜 눌렀을까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습니다. 확인. 예. 사람을 배를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작업 들어가자. 그러니까 배를 눌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배를 눌렀는데 그럼 배를 눌러서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야지. 그때부터 철사로 집어넣는 것은 이 사람이 부동산 아니라 어디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왔으면 매물 보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예. 아니면은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야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한 2분 정도 대치를 했는데 자기 그 철사를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증거물을 남기지 않으려고. 아하. 그래서 이제 철사를 갖다가 이 여성분이 그걸 딱 잡으면서 이렇게 버티고 경찰한테 누군가가 집에 들어온다 이렇게 신고를 갖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 도주를 했는데 자기가 이 부동산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마 나중에 좀 후회를 했었던 것 같은 제 생각에는. 예. 얼떨결에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얼버무리려고 그랬는데 여성이 뭐 저는 관심 없다라고 해서 끝나버렸으면 조용히 갔을 텐데 사실은 저렇게까지 철사를 집어넣는데 관심이 없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예. 신고해야죠.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그 우유 그 투입구 통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하죠. 하는 예. 그런 수법은 네. 뭐 왕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정말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거 정말 저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자,
일단 신고는 하셨다잖아요. 자, 일단 잘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저 영상이 왜 남아 있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침착하게 이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었다고 하고요. 영상을 찍고 그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지문 채취도 했고 주위에 CCTV 같은 거 확인을 해서 사고 현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탐문 수사를 해보니까 그 인근에 부동산 업체 직원이긴 합니다. 이 40대 남성이 용의자로 특정이 됩니다. 예. 일단 뭐 부동산 업체 직원이기는 했습니다. 이 용의자가. 자, 그런데 왜 저런 짓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매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죠? 일단 아직 정식 수사가 된 건 아니고 일단 상황 파악을 경찰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남성이 주장을 하냐면 부동산 업체에서 저 집을 경매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그 부동산 업체 측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내부 상태를 보려고 갔던 거고 자기는 윗사람들이 시켜서 한 거고 직원일 뿐이기 때문에 벨 눌렀으니까 아무 소리도 없길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뭐 당장 딱 저것만 들어도 설득이 잘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고 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있다고 분명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저랬잖아요. 네, 피해 여성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기사 통해서 용의자 붙잡혔다 이런 얘기는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집에 들어올 당시에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이 된 상태이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취소된 사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도 이 안에 사람이 있는데 철사를 이용해서 억지로 따고 들어오려고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자, 부동산 업체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죠. 전제를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러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고 이 점유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거 침입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이 경찰 입장에서는 부동산 직원 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라고 해서 내일 다시 조사해서 입건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뭐 절도 목적이 없다고 다른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단순히 침입하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 사건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과연 아니 저런 거를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저게 한두 번 해본 솜씨겠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문이 안 열렸는데 갑자기 철사는 어디서 나왔죠? 이 철사를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다가 만약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떳떳하면 거기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갖다 하면 될 텐데 그때 도주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CCTV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탐문 수사에서 이 사람을 갖다 용의자로 특정을 했는데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게 그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은 자기 집에서 못 자고 친구 집에 가서 잤고요. 아이고. 또 이제 누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까봐 이 문 고리에다가 이 페트병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 가지고 거기다 이제 붙여놓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 한 2년 정도 산 집으로 정말 이 집을 좋아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나를 고민을 할 정도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일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사실 경찰 같은 경우도 어디서 뭐 신고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막 문을 따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거 침입과 연관돼 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2015년에도 약간 비슷한 사건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지적도 하십니다. 아니, 예, 저게 지금 보시는 게 2015년 사건 영상인데 어떤 분들은 도둑놈들 따라하라고 이걸 대놓고 이렇게 보여주냐 이렇게 지적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공론화돼서 차라리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느냐 좀 봤더니 결국은 요즘 안전고리라고 하더라고요. 걸쇠 이거를 이렇게 스마트 도어락 위에 하나 좀 더 부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일단 한 싼 건 한 1,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매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취업 준비생들에겐 일명 금융공기업 A매치가 열립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입사시험이 같은 날에 이뤄지는 건데요. 한 남성도 그 쟁쟁하다는 A매치를 뚫고 지난해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앱에서 이 신입 직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해당 직원이 같은 날 치러진 금융감독원 시험까지 함께 응시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분명히 한날 한시에 치러진 시험인데 두 곳의 필기 시험을 동시에 합격했다는 신입 직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분신술이라도 쓴 걸까요? 자, 한 곳도 합격하기 힘든 금융공기업 필기시험을 2개나 턱 붙었습니다. 이 신입 직원. 그런데 보통 이 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기 때문에 뭐 언론사들도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약간 그 회사 간의 어떤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는 친구를 뽑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야, 이게 참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 기관들이요 9월 24일에 이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이런 7개 금융기관의 이 신입 채용 필기 시험이 한 번에 치러진 건데 이 때문에 이 금융공기업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요 이른바 A매치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 여러 곳 필기 시험이 한날 한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 중에 딱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열린 이른바 이 A매치를 뚫고 한 남성도 이 한국은행 필기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면접 그리고 2차 면접까지 여러 전형을 거쳐서 최종 합격했고요. 결국 입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직장인 그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 한국은행 최종 합격해서 입행한 이 직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소문이 도는 거는 직장인들이 하는 익명의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금감원에 면접 세대를 했던 사람 좀 이상하다. 그 사람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한국은행 합격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금감원하고 한국은행이 같은 날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혹시 쌍둥이 아니면 혹시 같은 날이니까 누가 대리 응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의혹이 제기되게 된 겁니다. 뭐 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같은 날 치러진다고 해도 오전에 끝나는 시험일 수 있고 오후에 시작하는 시험일 수 있고 하니까 뭐 두탕 뛸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뭐 별의별 소문이 다 돌다 보니까 결국 한국은행 측에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도, 야, 나도라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어. 이 사실 이 해당 직원에게는 그 쌍둥이 형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필기 시험 날짜가 겹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한 군데 응시했다가 붙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 그럼요. 바로 이제 쌍둥이 동생인 바로 자신은 한국은행 시험을 보고 형한테 금융감독원 그 시험을 좀 대리 응시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생인 척 시험을 본 쌍둥이 형이 사실 금감원 1차 필기 시험에 합격을 갖다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필기 시험하고 1차 면접 시험은 이제 동생이 직접 응시에 통과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쌍둥이 동생은 직접 필기 시험을 치른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을 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 전형에는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쓴 건데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양 변호사님, 저도 이제 그 시험 전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었을 때 그 새벽에 밤새면서 뭐 벼락치기 하면서 나한테 쌍둥이 형제 하나 있었으면 대리 뭐 이런 상상 속으로 했는데 근데 이걸 실제로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타고난 조건 내지 능력이 갖춰져 있었던 일란성이었던 거겠죠. 일란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 가지고는 이걸 뭐 적발하기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어찌됐든 실제로 응시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쭉 시험을 봤으니까 그 안에서는 원래 요즘에는 저도 몰랐는데 필적 확인지를 중간중간마다 받는답니다. 아, 필적 확인을 예, 하네요. 그래서 1차에 통과한 사람과 2차에 통과한 사람, 면접까지 올라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이 체크들을 하는 점검을 하는 건데 근데 형이 금감원에서 시험을 봤지만
그때는 또 1차 시험이었으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본다는 걸 각각의 절차 내에서 걸러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은 어쨌든 1차와 2차 시험은 다른 사람이 봤으니까 그건 현재 이제 수사기관에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자기들 나름의 어떤 이 필터링 절차가 있었다 해도 이 문제 제기가 아니었으면 그 못 찾죠. 커뮤니티에서의 문제 제기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까지. 저도 많은 지인 중에 쌍둥이인데 둘 다 공부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경우긴 한데 응시해줘도 뭐 더 좋은 데 가지. 이 형제도 비슷하게 비슷하니까 둘 다 합격한 거거든요. 그 비슷하게 똑똑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건 제가 아는 분도 비슷하게 좀 안 똑똑해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됐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범죄가 지금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이런 어떤 아주 당연한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갔을 건데 결국은 정당한 시험 업무를 방해했어요. 그리고 남의 주민번호 같은 걸 사용해가 주민증을 사용했거든요. 공무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둘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둘 다 이 문제가 된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했고요. 다만 이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필기시험 같이 칠 때 뭔가 협조를 해가지고 좀 대리시험 부정행위 좀 방지하는 방법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자, 금감원도 붙고 한국은행도 붙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한국은행을 선택. 어떻게 보면 금감원이 약간 의문의 일패를 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자, 교수님, 뭐가 됐든 약간 이게 아마 이 사람이 좀 어떤 자리에선가 좀 떠벌리거나 아까 뭐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또 흔적을 남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자기 자충수를 둔 겁니다. 자기 발을 자기가 스스로 찍은 거죠. 이제 사실 뭐 이 형제들이 한국은행과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들의 머리는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것을 떠나서 우리가 힘의 어떤 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벡터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좋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범법 행위를 갖다가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 기관들 중에서도 뭔가를 감독하고 그럼요. 기준을 갖다 잡아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응시를 하면서 이렇게 편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것이 그냥 묻히지 아니하고 이 정도 선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감된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자,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네, 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 수감 중인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이 사연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요, 지난 17일에 자신이 받은 한 통의 편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편지는요, 수감 중인 사기꾼이 피해자의 집 주소로 직접 보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편지 내용 들여다보기 전에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요. 일단은 이 제보자인 이 피해자가 이제 이 사기꾼이 중고거래 때문에 2022년 1월 2일 날 연락이 됐는데 이 사기꾼이 카메라 혹시 구입하냐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는 접근을 합니다. 근데 피해자는 그 입장에서는 못 믿겠으니까 요새 뭐 못 믿는 사람 많으니까요. 뭐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신분증이나 카드 좀 인증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사기꾼이 믿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45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피해자가 취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좌하고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사기 민원 9건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돌려달라고 했는데 일하고 있다면서 못 돌려주니까 결국은 나중에 경찰서 한다고 하니까 입금이 되긴 하는데 45만 원 입금이 안 되고요. 45원이 입금이 돼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카메라 사려고 딱 했는데 뭔가 봤더니 이 판매자가 사기 뭐 이런 좀 이게 커리어가 있더라. 네. 그래서 야, 돈 다시 내놔 했더니 45만 원을 보냈는데 이게 45원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당연히 가야죠, 이거 경찰서. 그래서 가야죠. 그리고 이 사기꾼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45만 원 가지고 또 징역 2년은 좀 과하지 않나 싶지만 이 피해자만 45만 원이었고요. 피해자는 무려 26명이었습니다. 아하. 금액도 2,300만 원 상당이었고 더 사실은 얘기가 끝나지 않은 게 이 피고인 이미 실형 선고가 5번이나 있었고요. 이번에 교도소 가기 전에는 불과 동정 전과로 이 교도소 갔다가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벌써 23명에게 저렇게 범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타고난 사기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보냈다는,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편지 내용,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자,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 기억하시죠? 라는 문장으로 그 편지가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저 기억하시죠 하면서 늦게나마 사죄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요. 근데 이 피해자가 요즘 이제 형사사건을 하면 피해로 저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민사소송 이런 거 복잡하게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사재판 내에서 배상명령이라는 걸 해서 피해자한테도 돈을 주게끔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요. 처벌받겠으면 됐지. 배상명령? 배상명령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압류까지 걸어서 이게 원래 피해 금액 45만 원인데 내 돈 48만 4천 원을 가져가셨네요. 라고 하면서 잘못한 건 맞지만 아니 배상명령 받았으면 어차피 뭐 돌려받을 거 나 사실 돈 없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그거 모은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그거예요. 그 박 변호사님, 따님 잘 크고 계시죠? 이거잖아요. 네. 예. 협박을 느끼는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좀 겁이 날 수 있게 느끼는 건데 이 돈을 이제 어떻게 받아갈 수 있냐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영치금을 지금. 그렇죠. 음. 배상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형사하고 민사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걸 배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받으려면 그 사람의 자력이나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배상 명령도 하면서 영치금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그 사기꾼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압류를 걸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아마 사기꾼이 상당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영치금이라는 게 뭐 사실 그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쓰는 그 돈 아니겠습니까? 아주 수용자 입장에서 하기에 소중한 그건데 그것을 지금 했다는 걸 보고 아마 협박 편지를 또 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저희가 어떤 정말 큰 사달로 아직까지 이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뭐가 됐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정말 이 황망함 너도 꼭 느끼게 해줄 거야. 이 협박을 한 거잖아요. 협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자기 영치금이 압류당해 가지고 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많은 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2,300만 원을 갖다 사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어떻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최소 합의라든가 또는 뭐 사과 이런 것들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앞으로 좀 너 한번 두고 보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참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 보면 배상 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전부 다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 신상이 이런 식으로 공개가 돼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양 변호사님 결국 그럼 피해자는 이사를 가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글쎄 이제 그런 상황이 너무 피해자는 억울하고 화도 나기 때문에 일단 협박죄로 고소를 했고 또 법무부 쪽에도 이 민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님도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변호사 업무를 하시면서 그렇죠. 예. 뭐 이런 협박이나 이런 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뭐 메일이나 뭐 지난해 말이죠. 예. 변호사 사무실 가서 불 지른 인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변호사 업무 하다 보면 다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메일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좀
민원 제기 아니면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연 신청자 입장에서는 주소 공개되는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죠. 배상 명령 판결문에 판결 정본에 신상 정보가 다 공개돼 있으니까 거기에 또 피고인들은 그 판결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범죄자한테 이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서 보복 범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기 당했을 때 또 배상 명령 신청할 때 공개할 때 위험하지 않는 장소를 주소를 기입하라라고 그런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예전에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었거든요. 살인범들에 대한 막 이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에서 그 살인범 대부분 다 거의 다 전부가 이제 사형수였는데 그 사람들 실명을 이렇게 박아서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이 중에 진짜 악질적인 자들 일부는 사형을 빨리 집행해야 된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한참 뒤에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양 기자님,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때 그 책에서 양 기자님이 언급했던 그 살인범한테 출판사로 편지가 왔었다. 뭐 어떻게 읽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때 솔직히 그때만큼은 약간 좀 소름이 있었죠.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3년 5월의 이른 아침) 강원도 동해시의 항구 근처 파출소로 한 마을 주민이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이 항구를 따라 걷다가 묶여있는 배 사이에 웬 시신이 떠 있는 걸 봤다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실수로 물에 빠진 건지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 건지 한눈에 알아보기는 좀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숨진 사람은 10분 거리에 혼자 살던 한 노인. 내성적이고 말수가 없는데 평소에 항구 주변을 자주 산책하고는 했다는데요. 경찰은 현장 주변과 마을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선착장에 떠오른 시신을 들여다봅니다. 자, 강원도의 한 항구에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 시신을 발견한 한 마을 주민이 이거를 신고를 한 건데요. 자, 딱 정확히 10년 전 사건이네요.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이게 2013년 5월 8일 아침 7시 40분에 이 강원도 동해시에 묵호항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한 동네 주민이 여기에 정박해 있는 배와 배 사이 틈에 떠 있는 시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이 여성이었는데 엎드린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인양을 해보니까 시신에서 희미하게 그 막걸리 냄새도 났다고 합니다. 이 극단 선택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만요. 차림새 같은 걸로 봤을 때 그보다는 실족이거나 또는 타살이거나 이 두 가지의 무게가 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몸 여기저기서요. 이 멍자국 또 정수리에서는 찢어진 상처 발견이 됐고요. 갈비뼈에는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신이 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떠다니다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 정말 타인에 의한 건지 확신은 못하는 단계였고요. 일단 수사를 시작한 해경이 곧장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자, 교수님, 그 숨진 피해자는 고인은 누구였습니까? 이 사망자는 68세 여성 임모 씨로 이 시신이 발견된 묵호항에서부터 약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혼자서 살고 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항구를 혼자서 자주 걸었다라고 하는데 부검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에게 연락을 했는데 유일한 혈육이 남동생이었는데요. 예. 사실 이 남동생하고는 뭐 한 20여 년 동안 서로 연락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뭐 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동해 혼자 살던 그 이 여인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뭐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국과수에다가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과수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것은 타살이다 이렇게 그 구두 소견이 홍보가 됨으로써 이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웃 주민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수사팀에서는 그 임 씨의 집부터 찾아가 봤는데 집이 좀 뭐 형편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뭐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수도 없는 편이어서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하고 교류 자체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도 없지만 원하는 살 만한 그런 일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
경제적으로 노리고 했던 범죄도 아니었던 것으로 아하. 보이고 그래서 이제 수사팀장이 그 현장 주변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시신이 있던 근처를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저 현장을. 예. 쪼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뭐 두리번하고 주변도 살피고 뭔가 좀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뭔가 좀 수상하다 싶어서 일단 사진을 찍어놨답니다. 아, 자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두리번 하면서 주변을 살피던 그러면서 불안해하던 그 남성의 정체 뭐였을까요? 당시 수사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현장 여기서 이제 사체가 발견했는데 그 옆에서 이제 계속 저래 앉아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제 저희 수사진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다 우리 수사진들 차가 있으면은 우리를 향해서 힐끗 보기도 하고요. 범인은 다시 현장에 나타난다라는 뭔가 이게 그 금원이 있잖아요. 네, 이 남성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요, 57살 김모 씨였는데 한쪽 다리를 좀 심하게 저는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이 숨진 피해자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 없이 이 외톨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넉넉지 않은 형편에 이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 평가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 첫 번째는 술만 마시면 깽판을 치고 행패를 부린다. 또 두 번째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평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랑 이 남성 둘 다를 알고 있다는 한 식당 주인이 나타납니다. 5년 전부터 이 둘 모두가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 둘 다 혼자다 보니까 이 친하게나 지내라고 소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 둘이서 가끔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셨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사망자와 가깝게 지냈다는 거 보니까 더 수상한데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경찰이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의 집이, 김 씨의 집이 항구에서 한 400m 거리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갔다 하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대뜸 뭐야 이 XX가 욕설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니까 또 급공손해지고 말했던 것처럼 강약 약강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순히 협조를 했던 것 같은데. 저 집이군요. 예, 집입니다. 그러면서 임시 아느냐 사망한 얘기 물어보니까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 한잔한 사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냐고 얘기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2013년 2월 16일 날 만났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누구 만나서 이렇게 언제 누구 봤어요? 그러면 그 날짜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니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죠. 누구 만났더라도 혹시 뭐 진짜 중요한 건 적어놓긴 해도 바로 기억은 못 하는데 그것도 기억한 게 이상하지만 집 안에서 결정적인 걸 발견합니다. 집안에 좀 지나가는 거 보시지만 그냥 평범한 집안인데 안에 최신형 노래방 기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방 기계 위에 노트 한 권이 딱 올려져 있었는데 아마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들 번호 같은 것들을 쭈르륵 적어놨던 거죠. 노래 번호들이. 그 선곡집. 예, 그렇죠. 그것까지만 해도 좀 특이하긴 해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페이지 한쪽에 일기처럼 보이는 글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글들의 내용이 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2013년에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막걸리 5통. 그리고 그 뒤에 내 둔기로 죽였다. 그리고 임모 씨가 사망했다. 괄호 안에 사망이라고 적었던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리어카에 실어서 탱크 선착장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12시 15분에 그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런 걸 쭉 적어놓은 거예요. 야, 교수님 이거 뭐 거의 살인 일기 예? 예, 살인 일기입니다. 방금 얘기 나왔지만 피해자 이름과 범행 도구, 둔기 그리고 이제 밀어 넣었다, 뭐 살해 후 시신 처리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하나 딱 걸리는 것은 바로 이 날짜가 4월 7일로 돼 있어요. 실제로 발생이 돼가지고 이 시신이 발견된 것은 5월 8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일단 뭐 아까 얘기했던 피해자 이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그 유력한 그런 증거로 보고 일단 이 용의자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혹시 숨진 임 씨하고 다툰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이 노트가 과연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 적은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다가 내가 쓴 게 아니고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횡설수설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이게 5월을 갖다 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4월, 5월을. 그래서
필적 감정하면 어차피 다 나온다. 빨리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제가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일단 사건 자체는 쉽게 왔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이 범인이 맞았고요. 당시 현장 검증 모습도 잠깐 보고 가시죠. 미안하다, 잘 가라. 저를 살려라.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엄마 아버지 부르고 나 죽네 이제 가래.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야. 자, 딸 필요하게 그러지. 딸 필요해서 잘 가라. 잘 가. 잘 가. 그러니까 하는 거야. 와서 필요할 거다. 어디 차에 가서 죽거라. 병나 죽고 나다이야. 이해자. 예전에 나 중이 행복하고 이제 내라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숨진 사람이 숨진 피해자가 일단 스스로 이제 뭐 세상을 떠나길 원했고 자기는 조력만 했을 뿐이다. 뭐 예, 거의 이런 그런 식이에요. 취지입니다. 근데 자백을 지금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5월 7일 아침에 이 창밖에 임 씨가 지나는 걸 보면서 막걸리 먹자라고 얘기해서 자신의 집에서 막걸리를 먹고요. 막걸리를 먹는 도중에 취했다라고 해요. 취하니까 이제 사망한 임 씨가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둔기로 가격을 했고 마침 근처에 있던 리어커로 실어서 이 물에 빠뜨렸는데 빠지는 과정에서도 임 씨가 죽여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방 안하고 계단은 깨끗하게 걸레질해서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말씀처럼 방 안 서랍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이 됐고요. 나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CCTV로 리어커 끌고 가는 장면하고 또 리어커를 끌어올립니다. 건져 올립니다. 바다에서. 그래서 범행 도구 등등이 확보가 됩니다. 현장 검증할 때 담배도 막 피우게 해주나 보죠. 저는 그 장면도 좀 되게 이색적이었는데, 자, 이 살인 일기를 쓴 것부터 좀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인 동기가 지금 제일 아리송한. 이 피해자가 야, 나 그냥 죽여줘라 해서 자기는 그걸 도와줬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근데 이상한 자백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김 씨는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4살 때부터 오징어 배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살 때 절도로 소년원에 다녀왔고요. 이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받고 99년도에 절도로 이 징역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해왔는데 이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니까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집에서 매일같이 혼자 술을 먹다가 이 돈을 모아서 범행 3달쯤 전에 그 서울까지 상가까지 직접 가서 노래방 기계를 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자백의 내용인데요. 그 노래방 기계를 사러 갔을 때 그걸 판 가게 주인이 그 당신 99년도에 절도로 징역 10년 살았잖아요. 그거 임 씨가 신고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임 씨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살았구나 생각하고 살해할 마음을 품었다. 이런 자백이었습니다. 아니, 서울 이게 노래방 그 기기를 구입한 데가 서울 낙원상가였거든요. 네. 서울 낙원상가 사장님이 강원도 사는 임 씨가 그걸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게다가 임 씨를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잖아요. 근데 사건은 9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어쨌든 경찰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 낙원상가 그 노래방 기계를 팔았던 상점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당연하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김 씨, 그러니까 범인에게 바꿔줬답니다. 그랬더니 범인이 목소리를 듣더니 이거 내 머릿속에서 나한테 그 얘기해 준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김 씨가 자기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이 임 씨가 그거를 경찰에 신고한 거야 라고 알려줘서 그 말을 믿고 보복한답시고 임 씨를 죽인 건데 자기는 보복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신착란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네 주폭이었던 김 씨를 그래도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술 친구가 돼줬던 그 임 씨, 그 여성 피해자,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은인일 수 있었던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서. 본인만의 상상인 거죠. 그 중간에 이제 현장 검증할 때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뭐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죽을 때 자기한테 고맙다 얘기한다고. 잘 있어. 김 씨 안녕 잘 있어. 그리고 천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모든 게 지금 본인의 어떤 상상이고요. 이 사실은 이 신고한 것도 맞지 않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살해를 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유, 참,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일단 뭐 이 범행 당시에, 범행 직전에 네가 나 고발한 거 맞지? 그러니까 임 씨가 어리둥절했다는, 당연히 무슨 소리야 그러셨겠죠. 하지만 이자는 내가 서울에서 다 들었어 하면서 그 둔기를 휘두르면서 그런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일단 사건 자체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는데 단순한 사건. 예, 단순한 사건인데 이게 너무 허망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예.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뭐 왜 본인이 죽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이제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이 정신질환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범행 수법 자체 또 이런 그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잔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게 이제 그 피해망상이라든가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것이 조현병에 있어서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진료 기록도 있었고 또 이제 알코올 중독도 있었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이요.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계속해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학교 앞입니다. 오전 시간이라서 학생들이 북적이는데요. 도로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도로를 건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심지어는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를 매단 채로 빠르게 질주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차에서 떨어져서 도로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음주운전. 네, 이 운전자는 앞에 오토바이를 낀 채로 골목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옆을 걷던 한 여성을 치고서는요, 역시나 도주를 해버립니다. 무려 4명의 사람을 친 이 운전자는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멈춰진 차량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어 보입니다. 자, 도대체 음주 혹은 마약 뭐예요 도대체? 네, 역시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60대 남성이었고요. 아주 심각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문제는 다친 사람들이겠죠. 학교 바로 앞에서 사고를 당한 19살 여학생.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 나머지 3명의 부상자도 부상 정도가 너무 커서요, 곧장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사람들을 다치게 한 저 운전자,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고 합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예. 참.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중국의 한 관광지입니다. 호수 위로 떠 있는 저 수상 부교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 부교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맨 끝에 오던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더니 호수 안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 다른 관광객들이 황급히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요, 이 난간도 부서져 있고 차는 호수에 완전히 빠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 위에 간신히 떠 있던 사람들은 관광객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급박했던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이거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이 사고 차량에는 총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3명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요, 안타깝게도 나머지 5명은 구조에 실패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수상부교 진입로에는 7인승 이하 차량만 통과할 수 있다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 차량은 9인승이었고 무려 8명이 타고 있었던 거죠. 이 때문에 이 관광지 관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차가 미끄러졌어요. 네, 이 관광지는 현재 일시 폐쇄된 상태고요. 경찰은 시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청소년 야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타자가 방망이를 휘두르는 순간 홈플레이트에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저 소용돌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홈플레이트에 앉아있던 포수를 덮쳤습니다. 저 포수가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먼지 폭풍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요. 자, 그때
뒤에서 보고 있던 심판이 직접 폭풍 속으로 들어가 포수를 하나 빠져나옵니다. 심판 모자가 폭풍에 날아가 버릴 정도의 강풍이었죠. 이 만화에서 보면 마구 같은 거. 예, 어떻게 저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옆으로 야, 소용돌이 이동하나 신기하다, 싶더니 정말 마술처럼 몇 초도 안 돼 사라져버렸어요. 경기 중에 갑자기 소용돌이가 발생을 해서 경기장에 있던 학생들, 부모들까지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바로 이 폭풍 속에 있던 포수 친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I couldn't breathe that much, so I held my breath. And I feel like I couldn't touch the ground, so I kind of lifted up a little bit. And I was scared. 아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요, 저 포수를 구한 저 심판 있죠? 예. 저 심판도 이제 17살인 학생이었습니다. 아, 진짜. 예. 본인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포수와의 아빠는 구해준 심판에게 너무 멋지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고요. 포수는 얼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고 다시 씩씩하게 또 경기장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용돌이 진짜 궁금하시죠? 예. 더운데 바람이 없는 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신기하네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볼게요. 자, 어우, 발을 디디고 있던 사다리가 갑자기 바닥으로 툭 쓰러져 버리는 거 보이시죠? 자, 저걸 보고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쓰러진 사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자, 사다리가 아이 키보다 적어도 두 배는 커 보이죠? 사다리를 힘겹게 세우자마자 누가 있었을까요? 천정에 매달렸던 여성이 있는데 그 사다리에 발을 걸쳐서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이 여성이 바로 저 아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세상에. 그 할머니가 마당에 그늘막 치려고 올라갔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버렸고 예, 마침 그걸 본 손주가 해결을 한 거죠. 아우, 기특합니다, 손주. 네, 할머니는 손주를 꼭 껴안고 이마에 뽀뽀도 해준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아이도 아이지만 어떻게 할머니가 저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지? 근력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닭가슴살만 드시나 봐요. 글쎄요. 반면에 함께 일한 동료 때문에 사다리를 놓쳐 떨어질 뻔한 일도 있었는데 여기는 한 남성이 놀이공원에 풍선 장식을 달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를 잡고 있던 동료가 한눈을 팔아서 한눈. 예, 책상이 기우뚱하면서 사다리가 넘어지고 맙니다. 아유, 대롱대롱 또 대롱대롱. 네. 남성은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다른 동료가 달려와서 사다리를 발밑에 누워주는데 보세요. 아니, 뭘 보고만 있어, 빨리 진짜. 아이고. 아까 근데 어린아이보다도 뭐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 보입니다. 네, 예. 뭐야. 남성은 다행히 그래도 다치지 않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니야, 일할 기분은 아니야. 그러면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유,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네요. 예. 그게 끝이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팩 주인공 동물입니다. 중국으로 다시 가보시죠. 네, 강아지 보호자가 강아지 쿠션과 인형, 장난감을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를 본 강아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보호자 손에 있는 장난감을 못 가져가게 두 발로 꼭 잡습니다. 이 제발 가져가지 말라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이 보호자를 쳐다보기까지 하는데요. 왜 저럴까요? 이 강아지는 장난감과 함께 질질 끌려가 버립니다. 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호자는요, 강아지의 이런 애틋한 모습에 발걸음을 쉽게 떼지를 못하는데 결국 인형을 놓친 강아지는 문 앞에서 멈춰서 이 장난감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 보호자는요, 더러워진 강아지의 집과 장난감을 깨끗하게 세탁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는 내 장난감 들고 어디로 가나 이 불안했던 거죠. 이런 모습에 누리꾼들은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놀자라면서 강아지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왜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세요? 아니, 강아지가 저 정중정중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별로 강아지 좋아하진 않는데 유난히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